사람은 숨이 떼치면 삶도 끝난다 믿어왔지요. 하지만 그 집에서는 주근이가 여전히 밥을 먹고 말을 했습니다. 거울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요. 비치지 않는 얼굴.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몸을 빌린 존재라는 것을.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넘어 구름도 쉬어간다는 외딴 마을에 우애 좋기로 소문난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그 뒤로는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이 마치 어미닭 품에 안긴 병아리들처럼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 옆 돌담이 나지막하게 둘러쳐진 작은 집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형 상준과 동생 민우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우애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할 만큼 각별했습니다. 형 상준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크은 일을 도맡아 했고, 동생 민우는 그런 형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공경했습니다. 두 형제가 사는 집은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상준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정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가지런히 쌓인 장작더미가 겨울을 날 준비를 마친 채 든든하게 서 있었고, 뒷뜰 장독대에는 윤기 흐르는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상준은 매일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으로 나가 땀을 흘렸으며,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야 비로소 호미를 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형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를 풍기며 형을 기다리곤 했으니,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두 형제의 저녁상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산등성이에 억새가 하얗게 피어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상준의 얼굴색이 어딘가 모르게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 밥 두 그릇은 거뜬히 비우던 상준이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몸이 으슬으슬 춥다며 일찍 자리에 눕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형이 고된 밭일 때문에 잠시 몸살이 난 것이라 생각하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뜨끈하게 데우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상준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불덩이 같은 열이 온몸을 휘감아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놀란 마음에 차가운 물수건을 형의 이마에 올리고 밤새도록 간호했지만 상준의 병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러오려 해도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산길이 가로막고 있어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때마침 불어닥친 거센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방 안의 호롱불조차 위태롭게 흔들리며 민우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뻗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형의 손을 꼭 잡고 제발 아침까지만 버텨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새벽닭이 첫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 상준의 거친 숨소리가 갑자기 뚝 멈추었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형의 코 밑에 손을 대어 보았으나 따뜻한 바람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가슴의 고동 소리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형의 손은 마치 겨울바람에 얼어붙은 나뭇가지처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형의 가슴을 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를 잃은 슬픔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여 민우의 울음소리는 새벽의 고요를 깨고 산골짜기로 구슬프게 퍼져나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상준의 죽음을 확인하고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젊고 건장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다니 하늘도 무심하다며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고 홀로 남겨진 민우를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형의 시신 곁을 지키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했지만 당장은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민우를 억지로 달래어 건너방에서 잠시라도 눈을 붙이게 했고 상준의 시신은 하얀 천으로 덮어 안방 윗목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슬픔과 피로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던 민우가 눈을 뜬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자신이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하며 몽롱한 정신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빗자루질 소리가 민우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슥, 슥, 슥. 그것은 매일 아침 형 상준이 마당을 쓸 때 내던 익숙하고 부지런한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마당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 어젯밤 싸늘하게 식어 숨을 거두었던 형 상준이 평소 입던 무명옷을 입고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안개 속에 서 있는 형의 뒷모습은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민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비벼보았습니다. 상준은 마당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쓸어내고는 빗자루를 제자리에 놓고 허리를 펴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 모습은 살아생전 형의 모습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기에 민우는 두려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서 대도를 뛰어내려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형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형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민우는 형의 팔을 붙잡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상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창백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내가 잠시 깊은 잠에 들었던 모양이다. 몸이 아주 개운하구나. 상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어젯밤에 고통스러워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우는 형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기적에 감사하며 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잡은 상준의 손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서늘함에 민우는 잠시 흠칫했지만 찬 아침 공기 탓이려니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상준은 민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배가 고프구나. 아침밥을 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기쁜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죽었던 형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다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을 상에 올리자 상준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상준의 모습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음미하며 먹던 형이 오늘은 씹는 둥 마는 둥 하며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국물도 후루룩 소리 없이 들이켰고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민우가 형님, 체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라고 걱정스레 말했지만 상주는 그저 묵묵히 밥그릇을 비울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형이 살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의구심을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상주는 곧장 밭으로 나가겠다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민우는 형님, 방금 큰 병을 앓고 일어나셨는데 오늘은 좀 쉬시지요. 라고 만류했으나 상주는 고개를 저으며 할 일이 태산인데 누워있을 수만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주는 바지를 어깨에 메고 성큼성큼 대문을 나섰고 민우는 형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고 뻣뻣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매달려 움직이는 인형처럼 리듬감이 없이 딱딱하게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가는 상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제 분명 죽었다고 통곡하던 집에서 상주가 되어야 할 사람이 멀쩡히 걸어 나오니 귀신에 홀린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빨래방망이를 떨어뜨렸고 밭을 갈던 농부들은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게 상준이 아닌가? 어제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이 물어오자 상준은 그저 고개를 까닥이며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있는 듯 깊이를 알 수 없었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뒤따라가며 사람들에게 형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적처럼 깨어나셨어요. 라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살아나 밭일을 하러 간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준이 지나간 자리에는 묘하게 서늘한 바람이 일어 사람들은 괜히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마을에 나이 많은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상준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닌데 그림자가 어째 희미하구나. 상준은 밭에 도착하자마자 쉬지 않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나절도 못 가서 지칠 만큼 격렬하게 때미질을 해댔지만 상준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민우도 옆에서 거들었지만 형의 엄청난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새참을 가져왔지만 상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형님, 좀 쉬었다 하세요. 이러다 또 쓰러지십니다. 민우가 애원하듯 말해서야 상준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상준이 내뱉은 말은 민우를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너무 뜨겁구나. 차라리 빨리 어두워졌으면 좋겠어. 평소 햇볕 아래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던 형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준은 마치 해를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 그늘진 곳을 찾아 서성거렸습니다. 민우는 형이 병우라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형의 눈동자가 햇빛을 받을 때마다 기이하게 번들거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상준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달리 밤이 되자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준은 저녁밥을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먹어 치웠습니다. 밥솥에 남은 찬밥까지 싹싹 긁어먹고는 배가 고프다. 자꾸만 속이 허하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형의 식욕이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걸신 들린 듯 먹어치우는 모습에 기괴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지만 상주는 잠을 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형님, 주무시지 않나요? 민우가 묻자 상주는 방구석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흙냄새가 나. 그 목소리는 건조하고 메말라 있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우는 형의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형이 뿜어내는 냉기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주는 밤새도록 앉아서 혼잣말을 하거나 손톱으로 방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을 긁는 소리처럼 민우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민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형이 살아 돌아온 것은 분명 기쁜 일인데 왜 이토록 무섭고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업어 키우고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다정한 형님은 어디로 가고 껍데기만 남은 듯한 이 낯선 존재가 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어젯밤 형의 싸늘했던 시신의 감촉을 떠올리며 지금 자신의 옆에 있는 존재가 과연 진짜 형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형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상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일어나 또다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민우는 되탄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낙엽이 쌓여 있었지만 상준의 빗자루질 한 번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상준이 쓸어내는 곳이 마당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준은 대문 밖 길가까지 나가서 마치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듯 경계선처럼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우물가에는 상준네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상준이 내 집 쪽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어. 나도 봤네. 상준이가 밤늦게 마당을 서성거리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근거렸고 아이들은 상준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민우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민우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 담긴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어르신인 김노인을 만났습니다. 김노인은 평소 두 형제를 아끼던 분이었는데 민우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우야,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거라. 김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형, 상준이 말이다. 내가 아까 밭에서 일하는 걸 지켜봤는데 숨을 쉬지 않더구나. 민우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멀쩡히 살아서 밥도 잘 먹고 일도 잘 하십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민우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산 사람은 숨을 쉬면 어깨가 들썩이고 입김이 나오는 법이다. 그런데 네 형은 추운 날씨에도 입김 하나 나오지 않고 흙을 만져도 손에 흙이 묻지 않더란 말이다. 저건 산 사람이 아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게야. 김노인의 말에 민우의 가슴 속에 억눌러 왔던 의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마당에 서 있는 형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한가운데서 상준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상준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얼굴은 마치 밀랍으로 빚어놓은 가면처럼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형을 불렀습니다. 형님. 상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보았습니다. 형의 눈동자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그것처럼 붉게 충혈되어 번들거리는 것을, 그리고 형의 발밑에는 달빛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흐릿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민우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주는 민우에게 다가오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입꼬리만 기괴하게 올라간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민우야, 배가 고프다. 오늘은 생쌀을 좀 씹어야겠다. 밥을 짓지 말고 쌀떡을 내오너라. 상준의 요구는 점점 더 기이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질린 채 부엌으로 향하며 이 끔찍한 상황이 단순히 병후 회복 과정이 아님을,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댕그렁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뒤주에서 쌀을 한 바가지 퍼서 형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밥을 지어 먹어야 마땅한 쌀이었지만 상주는 그 생쌀을 보자마자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손을 뻗어 한 줌 가득 쥐었습니다. 오독, 오독, 드득. 정정만이 감도는 방 안에 생쌀이 부서지는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뼈를 씹는 소리 같기도 하고 돌을 갈아내는 소리 같기도 하여 민우는 소름이 끼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상주는 턱이 빠질 듯 크게 입을 벌리고 쌀을 씹어 삼켰으며 목을대가 꿀렁거릴 때마다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민우는 형의 눈이 쌀을 씹는 동안 잠시도 깜빡이지 않고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 바가지나 되는 쌀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운 상주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묻은 쌀가루를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그의 배는 기이할 정도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속이 든든해. 상준이 내뱉는 목소리는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민우는 차마 형에게 괜찮으냐고 물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빈 바가지를 치우며 도망치듯 부엌으로 나왔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형의 거친 숨소리는 문을 닫아도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이탄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당에는 이미 상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준의 모습이 어제와는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알아누웠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근육이 부풀어 올라 있었는데 그 모습이 건강해 보이기보다는 마치 몸 안에 무언가가 팽창하여 피부를 뚫고 나올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상주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려 밭두렁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꿈쩍 않을 바위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 올리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침상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민우가 따뜻한 국을 끓여내갔지만 상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손으로 쳐내버렸습니다. 뜨겁다. 내 몸에 불을 지를 셈이냐. 국그릇이 바닥에 나뒹굴며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지만 상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 물독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바가지로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꿀꺽 들려왔고, 상주는 한참이나 물을 마신 뒤에야 시원하다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닦으며 형이 더 이상 따뜻한 온기를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형제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주는 어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곡식에 대한 애정이나 조심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잡초를 뽑는다는 명분 아래 아직 덜 여문 콩대까지 마구잡이로 뽑아 던졌고, 지질은 너무 깊고 거칠어서 밭의 흙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민우가 놀라서 형님, 콩대가 다치지 않습니까? 살살 하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상주는 듣는 채도 하지 않고 기계처럼 팔을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흙먼지 속에 서 있는 상준의 모습은 농부라기보다는 마치 밭을 파괴하러 온 광인처럼 보였습니다. 밭고랑은 순식간에 파헤쳐졌고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상준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밭 옆을 지나던 이웃집 청년이 인사를 건네려다가 상준이 고개를 획 돌려 노려보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청년의 말에 따르면 상준의 눈동자가 위아래로 따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부모들의 언명에 따라 상준네 집 근처 얼씬도 하지 않았고,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는 상준의 웃음소리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었기에 듣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마을 한가운데 살면서도 마치 무인도에 갇힌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집 안에서 키우던 가축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형제가 키우던 늙은 황소는 상준이 다가오기만 해도 뒷걸음질을 치며 슬픈 눈으로 울부짖었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마루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평소 상준을 누구보다 잘 따르던 녀석들이었기에 그들의 반응은 민우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짐승들은 사람보다 먼저 기운을 느낀다고 했던가요? 누렁이는 상준이 밥을 주려 해도 입을 대지 않았고, 상준이 손을 뻗으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상준은 그런 누렁이를 보며 짐승 새끼가 주인을 몰라보는구나 라며 몽둥이를 들려 했고, 민우가 간신히 말려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흐려지더니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농사일을 멈추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상준은 비를 맞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는 것도 개의치 않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하늘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상준의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었고, 창백한 피부는 비를 맞아 더욱 푸르딩딩하게 변해갔습니다. 민우는 우산을 씌워주려 달려갔지만 상준은 민우를 밀쳐내며 비 냄새가 좋다, 흙 냄새가 더 진해지는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진흙탕 속에 주저앉아 비를 맞으며 춤추듯 움직이는 형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마을 어귀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지기도 했거니와 답답한 마음에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막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민우의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하거나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민우가 용기를 내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형님에게 다가가 형님, 요즘 제 형님이 좀 이상합니다 라고 말을 꺼내려 하자 그 사람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나 바쁜 일이 생각났네. 라며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민우는 덩그러니 남겨진 채 마을 사람들마저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평소 마을의 푸슨 일을 상담해주던 박씨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무당은 아니었지만 영험한 기운을 볼 줄 알고 지혜가 깊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는데 할머니가 민우야, 잠깐 서보거라 하고 불렀습니다. 민우가 멈칫하며 돌아보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민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구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게냐? 민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물음에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할머니, 형님이 살아 돌아오셨는데 형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밥도 안 드시고 생쌀을 씹어 드시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민우는 엉엉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민우의 손을 잡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민우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르테, 네, 그럴 줄 알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건 이승의 이치가 아니야. 네 형의 혼은 이미 저승문턱을 넘었을 터인데 껍데기만 남아서 이승을 떠도는 잡것이 들어앉은 개로구나. 할머니의 말은 민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저를 기억하고 제 이름도 부르십니다. 그냥 병 때문에 변하신 걸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라. 산 사람은 생쌀을 주식으로 삼지 않고 짐승들이 피하지도 않는다. 내 형의 몸을 차지한 그것은 굶주린 귀신이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붉은 팥이 든 작은 주머니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네 방문 앞에 뿌려두거라. 그리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에는 형을 네 방에 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네가 잠들었을 때 그것이 들어오면 너의 양기마저 빨아먹고 너도 그 꼴이 날 것이다. 할머니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민우를 살리려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팥주머니를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민우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방은 이미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안방문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레 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신 거지? 민우는 불안한 마음에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뒤뜰 장독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와각, 와각. 무언가 딱딱한 것을 갉아먹는 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뒤뜰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장독대를 비추었고 그곳에는 상준이 쭈그리고 앉아 장독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민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준은 된장독을 열고 손으로 된장을 퍼먹고 있었는데 단순히 된장만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 안에 기어 들어간 쥐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서 씹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쥐의 꼬리가 상준의 입가로 삐져나와 꿈틀거렸고 붉은 피가 상준의 턱을 타고 흘러내려 흰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상준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시웃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악귀였습니다. 민우야, 배가 고프다. 밥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 고기가 필요해. 상준이 쥐의 꼬리를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쳤습니다.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민우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방금 본 것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것은 형의 탈을 쓴 괴물이었습니다. 민우는 방문 앞에 할머니가 주신 밭을 뿌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파달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벅벅 문을 긁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문 열어라. 형이다. 배가 고픈데 네가 밥을 주지 않으니 내가 직접 찾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상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와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물러가라. 너는 내 형이 아니다. 민우가 소리치자 밖에서는 킥킥거리는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이 아니라니 섭섭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 문만 열면 내가 너를 따뜻하게 안아줄 텐데. 상준은 문 밖에서 끊임없이 민우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문창호지에는 달빛에 비친 상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는데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뿔이 달린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질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밭주머니를 부적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을 긁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나중에는 문짝을 부술듯이 쿵쿵거리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문 밖에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닭이 울고 동이 터오자 밖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탈진한 상태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지난밤의 소란을 증명하듯 찢어진 문풍지와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는 상준이 지쳐 쓰러진 듯 누워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자 상준은 다시 어제처럼 태연하게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잘 잤느냐? 민우야, 어젯밤에는 꿈자리가 사납더구나. 상준은 밤새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는 듯 시치미를 떼며 민우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우는 형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형의 몸을 차지한 저 악귀를 몰아내고 진짜 형의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의 껍데기를 쓴 저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단호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소리는 맑고 청아하여 탁한 집안의 공기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홀린 듯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대문 앞에 서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서 있는 상준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 빈집에 주인이 없으니 객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구나.
송장이 걸어다니니 마을의 우환이 끊이지 않겠어. 스님의 한마디는 민우가 기다리던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스님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스님, 스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형님이 이상합니다. 민우가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자 스님은 자비로운 표정으로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고 있다. 내 이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기새치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 들렀느니라. 네 형은 이미 죽었다. 지금 저기 서 있는 것은 네 형이 아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하며 상준을 가리켰습니다. 상준은 스님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상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상준이 뒷걸음질 치며 방문 뒤로 숨는 모습을 보더니 다시 한번 혀를 차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것 보아라. 산 사람이라면 나를 보고 반가워하거나 의아해야 할지언정 저토록 겁을 먹고 피하지는 않는 법이다. 네 형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 안에 든 것은 사람이 아니니 이는 필시 갈 곳 없는 굶주린 객귀가 빈집을 차지한 형국이로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천근 만근의 무게로 민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우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당에 흙먼지가 풀썩 일어났지만 민우는 그것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방문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방문 틈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선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형의 얼굴을 하고 대화를 나누던 존재가 스님의 연불소리 한 번의 본색을 드러내며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제 형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님의 진짜 혼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스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스님은 민우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자비로운 눈길로 달래주었습니다. 네 형의 혼은 이미 육신을 떠났다. 아마도 저승길을 잡았을 테지. 허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와 육신을 붙잡고 있으니 형의 혼 또한 편히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에 민우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형이 죽어서조차 편히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니. 그리고 형의 껍데기를 쓴 저 괴물이 형의 행세를 하며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니. 민우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제가 형님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런 변고가 생겼습니다. 민우의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이를 지켜보던 까마귀들이 불길하게 울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스님은 잠시 민우가 슬픔을 토해내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화가 되는 법이니 충분히 울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우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스님은 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거두어라.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대로 두면 저 귀신은 네 형의 육신을 완전히 갉아먹고 나중에는 너와 마을 사람들까지 해치려 들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님의 말씀에 민우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형님의 육신을 되찾고 저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민우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맑은 향과 소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집안의 부정을 막고
저 귀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결계를 쳐야 한다. 너는 부엌에 가서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오너라. 스님의 지시에 민우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독에서 물을 푸는데 손이 덜덜 떨려 물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정성스레 물을 떠서 스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스님은 물그릇에 소금을 타고 주문을 외우더니 마당과 안방 문 앞에 그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옴, 급급여 율령. 스님의 주문 소리가 낮게 깔리자 집안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이 조금씩 물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방문은 더욱 격렬하게 덜컹거리며 저항했습니다. 저놈, 뜨겁다. 물러가라. 이 집은 내 집이다. 방 안에서 상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완전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질 듯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고막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스님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뿌리며 마당을 돌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소금물이 닿은 곳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방 안의 존재는 그 기운에 눌려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문만 긁어댈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결계를 마친 후 민우를 마루 끝에 앉혔습니다. 민우야, 잘 듣거라. 귀신이란 본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저것은 스스로가 살아있는 사람, 즉 네 형 상준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에 저승으로 가지 않고 이승에 머무는 것이다. 스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저것을 쫓아내려면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해야 한다. 자신이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니며 흉측한 귀신의 몰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단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다니요. 거울이라도 보여주란 말씀이십니까? 민우가 묻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평범한 거울로는 부족하다. 저것에 눈을 속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본성을 비춰줄 업경대와 같은 맑은 거울이 필요하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에 오래된 고택이나 사당이 있느냐? 그곳에 가면 조상을 모실 때 쓰던 큰 거울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손때가 많이 묻고 세월의 기운을 머금은 거울이어야만 저 귀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민우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을 입구 김진사댁 사당에 대대로 내려오는 큰 전신 거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사 때만 꺼내 쓰는 귀한 물건이라 빌려줄지 모르겠지만 사정을 말하고 빌려와 보겠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면 음기가 강해져 저것의 힘이 세어진다. 내 여기서 저것을 붙잡고 있을 터이니 너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울을 가져오너라. 민우는 스님께 합장하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을 길을 달리는 민우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었을 길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가 헐레벌떡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선뜻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상준의 집에서 들려오던 괴상한 소리와 스님의 등장이 이미 마을에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처럼 고요하고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에 도착한 민우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상준이 동생 민우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한참 만에 하인이 문을 빼꼼히 열어주었습니다. 민우는 마당으로 들어가 김진사에게 엎드려 사정했습니다. 어르신, 제 형님이, 아니, 형님의 몸을 차지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댁에 있는 큰 거울이 필요합니다. 스님께서 그 거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김진사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귀한 물건을 흉한 일에 쓴다는 것이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우의 간절한 눈물과 마을의 화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김진사도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네 형제, 우애가 남다르더니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구먼. 내 자네를 봐서 빌려주겠네만. 부디 조심히 다루게나. 김진사는 하인들을 시켜 사당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큰 거울을 꺼내주었습니다. 거울은 성인 남자의 키만한 크기로 테두리는 흑단 나무로 장식되어 있고 거울면은 맑은 청동으로 되어 있어 신비로운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울을 등짐에 지고 감사의 절을 올린 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등 뒤를 짓누르는 무게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민우는 쉴 수 없었습니다.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쳐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형님을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우는 마음속으로 형의 이름을 부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찔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어서 가라, 어서 가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민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린 뒤였습니다. 집 앞에는 더욱 짙은 어둠이 감돌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서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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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요동치는 민우의 심장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배고파, 밥을 줘. 왜 나를 가두는 거야? 귀신은 이제 형의 말투를 흉내내지도 않고 본연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울을 조심스럽게 마루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이 눈을 뜨고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고생했다. 늦지 않게 왔구나. 스님은 거울을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기운이면 충분하다. 사악한 것을 비추어 쫓아내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닦을 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거울을 방안이 훤히 보이는 마루 한가운데에 세워두거라. 하지만 아직 천을 벗기지는 말아라. 저것이 방심하고 나왔을 때 단번에 보여주어야 효과가 있다. 민우는 스님의 지시대로 거울을 안방문 정면 마루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거울을 덮어두었습니다. 마치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모셔두는 듯한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천이 펄럭거렸지만 거울은 묵직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우는 거울 앞에 서서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더욱 거대해져 있었고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끼익 끼익 하고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민우야, 준비가 되었느냐? 스님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님, 준비되었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스님이 쥐어준 팥주머니와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멈추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 것이다. 저것이 튀어나오려 할 때 내가 기운을 눌러 잠시 멈추게 할 것이니
너는 그때 거울의 천을 벗겨라. 단 한 번의 기회다. 실패하면 저것은 더욱 광분하여 우리를 덮칠 것이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뜨거운 열기와 썩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향긋한 흙냄새가 나던 형이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냄새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코를 막고 싶었지만 두 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형님, 부디 용서하세요. 이게 다 형님을 위해서입니다. 민우는 속으로 뇌까리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열어라! 스님의 호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민우는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크악! 문이 열리자마자 방 안에 갇혀있던 검은 냉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준의 모습을 한 귀신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가에는 피와 흙이 뒤범벅되어 있었으며 손톱은 길게 자라 짐승의 발톱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너덜거렸고 피부 곳곳에는 검은 반점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귀신은 민우를 보자마자 덮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나를 가두어? 그 힘은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막지 못할 만큼 강력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뒤에서 스님이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쳤습니다. 파! 스님의 지팡이가 바닥을 쿵 하고 찍자 보이지 않는 파동이 귀신을 강타했습니다. 귀신은 멈칫하며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지금이다. 민우야! 스님의 외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우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거울을 덮고 있던 천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형님, 여기를 보세요. 제발 자신을 좀 보세요. 민우의 절규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얀 천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맑은 청동 거울의 표면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귀신은 본능적으로 빛이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귀신의 눈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귀신은 거울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우도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민우가 사랑하던 형 상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난 흉측한 악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울에 비친 그 형상은 육신의 모습 뒤에 겹쳐있는 시커먼 연기 덩어리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뿔이 돋아나고 눈이 세게 달린 굶주림에 미쳐버린 아귀의 형상이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귀신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상준이야. 나는 살아있어. 밥도 먹고 일도 했어. 귀신은 거울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냉정하게 그 끔찍한 몰골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거울 속의 괴물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귀신이 얼굴을 만지자 거울 속의 괴물도 썩어가는 볼을 만졌습니다.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거울을 통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으아!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죽어 썩어가고 있다는 진실을 마주한 충격은 귀신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상준의 육신은 힘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 거울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귀신은 발악하며 거울을 깨부수려 달려들었지만 스님이 앞을 가로막으며 염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너는 이미 죽은 몸이다. 남의 육신을 탐하여 이승을 어지럽히는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 스님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우렁찼습니다. 귀신은 스님의 기세에 눌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민우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네 형이잖아. 나를 쫓아내지 마. 춥고 배고파. 그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형상준의 말투로 돌아와 민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것은 형이 아니다. 형의 기억을 가진 괴물일 뿐이다. 민우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우리 형님은 저런 흉측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동생인 저를 해치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은 내 형님이 아닙니다. 제발 형님의 몸에서 나가주세요. 민우의 진심 어린 거절은 귀신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집착하던 대상에게 거부당하자 귀신을 지탱하던 힘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며 낙엽들을 회오리처럼 띄워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마주한 귀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민우와 스님. 밤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단호한 거절에 귀신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머물고 싶어 했던 이승의 끈, 즉 동생의 인정이 사라지자 귀신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명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귀신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안 돼! 나는 가기 싫어! 여기가 내 집이야! 춥고 어두운 저승은 싫단 말이야. 그 비명 소리는 산천초목을 떨게 할 만큼 처절하고 끔찍하여 집 뒤의 대나무 숲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우웅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당에 세워둔 업경대 거울 속에서는 검은 연기들이 소용돌이치며 귀신의 본체를 집어삼킬 듯 떠차매고 있었고, 상준의 육신은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파르르 떨며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스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목탁을 더욱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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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목탁 소리는 점점 빨라지며 귀신의 비명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스님은 눈을 부릅뜨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독경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원한을 풀고 갈 길을 가라. 이승은 산자의 것이요, 저승은 죽은 자의 것이니 억지로 머물러 산자를 괴롭히는 것은 크나큰 죄업이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질 때마다 상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냉기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여전히 상준의 몸을 놓지 않으려 발악하며 땅에 손톱을 받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마당의 흙바닥이 깊게 패어나갔습니다. 민우는 고통스러워하는 형의 육신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저 안에 든 것은 악귀라 할지라도 겉모습은 사랑하는 형님이었기에 차마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형님은 영원히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민우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형님, 아니, 당신은 이제 그만 형님을 놓아주세요. 형님은 평생 쉴 틈 없이 일만 하다 가신 분입니다. 죽어서라도 편히 쉬셔야지. 왜 당신 욕심 때문에 형님을 욕되게 합니까? 민우의 외침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형의 빗자루를 집어들고
귀신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형이 평소에 아끼던 그 빗자루였습니다. 귀신은 민우가 휘두르는 빗자루를 피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우야, 네가 정녕 나를 버리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밭을 갈고 쥐를 잡아왔건만. 은혜도 모르는 놈. 귀신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 속의 흉측한 괴물이 귀신의 눈에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피부와 탐욕스럽게 벌어진 입.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추악함을 다시 확인하자 힘이 빠지는 듯 주춤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 생겼단 말이냐. 귀신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틈을 타 스님이 품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귀신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청정수와 소금이다.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혼을 분리하는 힘이 있다. 스님이 뿌린 가루가 상준의 몸에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귀신은 불에 댄 듯 펄쩍 뛰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뜨거워. 살려줘. 내 몸이 타들어간다. 귀신은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대며 몸부림쳤습니다. 상준의 옷가지가 찢어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지만 스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떼어내기 위한 수술과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민우는 형의 몸이 상하지 않기만을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상준의 입과 코에서 검은 연기 덩어리가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끈적끈적한 타르처럼 보이는 그 검은 연기는 형체를 갖추지 못한 채 허공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준의 몸을 차지하고 있던 굶주린 객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가 빠져나오자 상준의 몸은 실끈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귀신은 형체만 남은 연기 상태가 되어서도 여전히 상준의 몸 주위를 맴돌며 다시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내 몸이야. 돌려줘. 아직 배가 고파. 귀신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귓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미리 준비해둔 부적을 허공에 날려 귀신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어림없다. 이미 육신에서 쫓겨난 네가 다시 들어갈 자리는 없다. 부적이 붉은 빛을 내며 결계를 치자 검은 연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갈 곳을 잃은 연기는 마당을 빙빙 돌다가 민우가 세워둔 업경대 거울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움직였습니다. 거울은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어둠을 흡수하고 있었는데 귀신은 그 빛에 저항하지 못하고 서서히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울 표면에 검은 소용돌이가 치더니 이내 귀신의 형상은 거울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봉! 스님이 지팡이로 거울의 테두리를 치며 크게 외치자 거울의 표면이 잠잠해지며 맑은 빛을 되찾았습니다. 동시에 밤새 몰아치던 거친 바람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대나무 숲의 울음소리도 멈추고 사방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상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민우가 형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상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레 형의 코 밑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숨소리는 느껴지지 않았고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털썩 주저앉아 형의 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동안 살아 움직이며 밭을 갈고 밥을 먹던 형이었지만 이제는 완벽한 죽음의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괴로워 보이거나 흉측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빠져나간 상준의 얼굴은 며칠 전 처음 숨을 거두었을 때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며칠간의 기이한 소동으로 인해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났지만 그 표정만은 고통에서 해방된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형의 차가운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배고파하지도 추워하지도 마세요. 스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올린 뒤 민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네 형님을 괴롭히던 악귀는 봉인되었고 형님의 육신은 자연의 섭리대로 돌아왔다. 비록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것이 네 형을 위한 최선이었다. 스님의 말씀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가슴을 채우고 있었지만 공포와 불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는 형을 진짜로 보내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민우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민우와 함께 상준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방 윗목에 다시 모셨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밤새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준네 집 쪽이 너무나 조용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 노인과 박씨 할머니가 제일 먼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상준네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흩어진 소금과 팥, 그리고 깨진 장독들을 보며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민우와 그 옆에 서 있는 노스님을 발견했습니다. 민우야, 괜찮으냐? 밤새 굿이라도 한 개냐? 박씨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민우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르신, 이제 다 끝났습니다. 형님은 이제 진짜로 가셨습니다. 귀신은 물러갔고 형님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민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덮고 있던 공포의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우를 둘러싸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꼬.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죽은 자가 이승의 미련을 가지면 악귀가 꼬이는 법입니다. 다행히 동생의 지극정성과 조상의 거울 덕분에 화를 면했습니다. 이제 마을 분들이 힘을 합쳐 상준이가 저승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스님의 당부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야지. 상준이가 우리 마을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 장례를 다시 치러주세. 마을 사람들은 즉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누구는 관을 짜러 가고 훈뒤 누구는 염습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집안 청소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귀신의 기운이 묻어있는 이불과 옷가지들은 모두 마당에 모아 불태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상준이 입고 있던 피 묻은 옷과 낡은 집신이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형과 함께했던 지난 며칠간의 악몽도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지만 그 냄새마저도 집안을 정화하는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닦고 물을 새로 길어와 정갈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음산하기 짝이 없던 부엌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와 형의 시신을 닦아주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몸이었지만 민우의 손길은 더없이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톱 밑을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습니다.
형님, 시원하시죠? 이제 깨끗한 옷 입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민우는 형에게 말을 걸며 마지막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귀신이 씌었을 때의 험악한 모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상주는 다시 예전의 순박하고 부지런했던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목수가 짠 튼튼한 관이 도착했습니다. 향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좋은 관이었습니다. 민우와 마을 청년들은 상준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관 안에 눕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에 든 형의 모습을 보며 민우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형님, 다음 생에는 일만 하지 말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사세요. 제가 형님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관뚜껑이 닫히고 못이 박히는 소리가 쿵, 쿵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민우의 가슴에 못을 박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김진사 댁에서 빌려온 업경대 거울을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이 거울은 부정한 것을 비추었으니 당분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어 정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김진사 댁에 잘 전해드려라. 민우는 스님의 말씀대로 거울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 거울이 아니었다면 형은 영영 괴물로 남았을 것이기에 거울은 민우에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물건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김진사 댁 하인에게 거울을 돌려보내며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나 전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상준의 장례라는 큰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조문객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장례는 며칠 전에 초라했던 장례와는 달랐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내일처럼 나서서 음식을 차리고 술을 따르며 상준의 넋을 기렸습니다. 상준이 참 아까운 사람이야. 밭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동생 덕분에 편히 가게 되었으니 다행이지. 뭔가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상준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애도가 담긴 대화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스님은 마당 한켠에 제단을 차리고 천도제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밝혀지고 향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우는 상복을 입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내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영가를 부르는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일, 영가 상준이여, 이승의 번뇌를 모두 내려놓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옵소서. 스님의 낭랑한 연불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상준의 혼을 위로했습니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며칠 전 그 달빛 아래서 쥐를 잡아먹던 형의 모습은 이제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형님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억울해서, 동생을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걱정되어서 그 틈을 타 나쁜 마음이 들어왔던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형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민우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상준을 보내는 마지막 밤은 슬프지만 따뜻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독경을 마치고 민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자거라. 네 형도 이제는 너의 꿈에 나타나지 않고 편안한 곳으로 갔을 것이다.
내일 발인을 마치면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민우는 스님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형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민우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서 가능했던 일이다. 자, 들어가서 좀 쉬거라. 민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이었지만 더 이상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누운 민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우는 형 상준을 만났습니다. 상준은 하얀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민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고맙다. 미안하다. 잘 있어라. 라는 모든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꿈속에서 형을 향해 달려갔지만 형은 점점 멀어지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울지 않고 웃으며 형을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았던 시간은 끝이 났고 민우와 마을에는 다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을 땅에 묻고 민우는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닭이 떼를 치며 울기도 전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상준의 집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상준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발인날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소동으로 흉흉했던 집안의 기운은 간데없고 엄숙하고 차분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미리 준비해둔 상여를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종이꽃으로 장식된 상여는 아침 햇살을 받아 화려하면서도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하얀 상복을 입고 상여 앞에 서서 형의 위패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더없이 담담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일세. 상준이 전에 이승에서의 고단함은 모두 내려놓고 가시게. 상여꾼의 선소리꾼이 요령을 딸랑딸랑 흔들며 구슬픈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선소리꾼의 매기는 소리에 맞춰 상여꾼들이 발을 맞추며 상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여가 둥실 떠오르자 마을 아낙네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록 며칠간 귀신 소동으로 무서워했던 그들이었지만 본래 상주는 마을의 효자이자 성실한 일꾼이었기에 그를 보내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이 애통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상여 뒤를 따랐습니다. 형이 가는 마지막 길을 눈물로 적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여 행렬은 마을 어귀를 지나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화 넘자, 너화 넘. 상여꾼들의 구슬픈 노랫가락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길가에 핀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상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민우는 형이 평소 지게를 지고 오르내리던 이 산길을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행렬의 맨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길을 열어주었고 하얀 만장들이 펄럭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삽과 떼미를 들고 상준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윗자리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물빠짐이 좋아 명당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김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라면
상준이가 춥지 않게 쉴 수 있을 게야. 마을도 잘 보이고 동생 사는 집도 내려다 보이니 외롭지 않겠지. 민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장정들은 익숙한 솜씨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흙을 파내는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붉고 고운 황토 흙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흙이 참 좋다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며칠 전 귀신이 파헤치던 거칠고 냄새나는 흙과는 달리 이곳의 흙에서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덩이가 깊게 파이자 드디어 관을 하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따뜻한 곳이에요. 이제 농사일 걱정일랑 마시고 배고픔도 잊으시고 푹 주무세요. 제가 형님 목까지 열심히 살아서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겠습니다. 민우의 눈물이 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하는 가운데 관은 조심스럽게 땅속으로 내려졌습니다. 관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민우의 심장을 쿵 하고 울렸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취토, 하시오. 스님의 말씀에 따라 민우가 가장 먼저 흙을 한 줌 쥐어 관 위에 뿌렸습니다. 형님, 안녕히 가세요. 흙이 관 뚜껑을 덮자 마을 사람들이 차례대로 나와 흙을 보태었습니다. 흙은 금세 관을 덮고 봉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다지기 위해 발을 구르며 회다지 소리를 불렀습니다. 에헤라, 달구야. 천년, 만년, 유택일세. 발을 구르는 소리는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상준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히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민우도 사람들 틈에 섞여 발을 구르며 형을 보내는 슬픔을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고 숨이 차올랐지만 아무도 쉬지 않고 정성껏 묘를 다졌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봉분이 둥그렇게 완성되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민우는 형의 무덤 앞에 술을 한 잔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무덤을 감싸 안았고 어디선가 날아온 산새 한 마리가 봉분 위에 앉았다가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스님은 민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산새도 네 형이 좋은 곳으로 갔음을 알려주지 않느냐. 마음의 짐을 내려놓거라. 민우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형을 보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상준의 집 마당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낙네들은 큰 솥에 육개장을 끓이고 떡과 과일을 내왔습니다. 슬픈 장례식이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옛말처럼 마을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이웃집 아주머니가 억지로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우야, 밥심으로 사는 거다. 네가 건강해야 형도 마음 놓고 저승길을 가지. 한 술이라도 뜨거라.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민우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이웃들의 정이 민우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노인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제 너는 이 집의 가장이다. 형이 없다고 기죽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보거라. 우리가 내 형을 생각해서라도 너를 도울 것이다. 김노인의 든든한 말씀에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농사일이 힘들면 품앗이를 해줄 테니 걱정 말게. 반찬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거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올까 두려워 피하던 이웃들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의 따뜻한 이웃 사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후 늦게 스님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민우는 스님을 마을 오기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스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형님을 잃고 저 또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우가 깊이 허리를 숙이자 스님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법이라. 네 착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나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다.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그리고 그 거울은 주인에게 잘 돌려주었느냐? 스님의 물음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김진사 어르신 댁에 잘 돌려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스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팡이를 짚고 산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스님의 뒷모습이 석양 속에 녹아들 때까지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텅 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형의 빗자루질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당은 적막했지만 더 이상 무섭거나 춥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는 마당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소란으로 어지러워진 집안을 정리하고 형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형이 쓰던 농기구들은 창고에 잘 넣어두고 형의 옷가지 중 태우지 않은 깨끗한 것들은 잘 개어서 장롱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비록 형은 떠났지만 형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은 여전히 민우의 곁에 남아 형의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형의 탈을 쓴 귀신이 생쌀을 씹어먹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어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한 그릇 퍼서 작은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장 종지와 김치 한 보시기를 곁들여 조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민우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형을 생각했습니다. 형님, 저 밥 먹습니다. 형님도 하늘나라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씹힐 때마다 민우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귀신의 차가운 냉기가 아닌 생명의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민우는 방문을 열어두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상준이 내려다보는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밤이 와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형은 귀신이 되어 떠도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밤바람이 솔솔 불어와 민우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형이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민우는 마루에 누워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뚜루르, 귀뚜루르. 가을밤의 교향곡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공포와 긴장이 풀리면서 민우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고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지만 민우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형이 남겨준 집과 형이 가르쳐준 성실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형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민우는 그 자리에 베개 하나를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형을 잊지 않겠다는,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함께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호롱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비추었습니다. 민우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웅크렸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이 등을 데워주자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악몽이 아닌 형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상준의 이야기를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민우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우는 형이 그랬던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빗자루질 소리는 형의 것만큼이나 힘차고 부지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민우를 보며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 민우가 형목까지 잘해내고 있구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상준의 밭은 민우의 땀방울 덕분에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민우의 집 곳간은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우는 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지나가던 바람이 마당을 한 바퀴 휘돌아 나갔습니다. 흙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꽃내음을 실은 향긋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우는 문득 고개를 들어 느티나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고 있다. 자라고 있다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도 그곳에서 편안하시죠? 민우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던 형의 혼은 동생의 사랑과 용기 덕분에 비로소 안식을 찾았고 홀로 남은 동생은 슬픔을 디딤돌 삼아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듯이 시련 뒤에는 반드시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민우가 느꼈던 그 따뜻한 바람과 평화로운 별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기원합니다.